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이미 오래전부터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로 연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잼버리 대원들은 결국 태풍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새만금을 떠난 대원들은 남은 닷새간의 일정을 전국 8개 시도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채우게 됐는데요. 100년 전통의 세계 청소년 야영 축제가 한국 관광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세계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콘서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군에 입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K-팝 콘서트에 출연시켜서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망쳐놓은 대회를 왜 K-팝 가수가 수습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화자찬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 주관부서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데요. 이 발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휴가 마지막 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오늘 나왔다고요? 네, 뭐 오늘은 사실 거의 정상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출퇴근 자체는 이제 휴가 때라서 좀 유연하게 한 것 같지만 오늘 공식 일정만 3건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잼버리 관련 대책회의, 그다음에 이 태풍 관련 그 관계 장관들 소집해서 회의했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 관련 회의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6박 7일 동안 휴가를 보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휴가를 하루 당겨가지고 대통령실에 출근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이 어제부터 가동 중이었던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이 잼버리 대원들의 새로운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고받은 후 잼버리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 이렇게 각별히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제 범정부 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숙박, 또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면서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들,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는 각오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 이렇게 국민들을 향한 당부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선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코리아 잼버리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남은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독려 이런 캠페인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달라.
네, 윤 대통령도 오늘 회의 때 이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5천여 명 대원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당부가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면 대원들이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세계적 축제의 폭염이라는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게 만들자면서 위기에 나라를 살린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할 게 없다.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도 언급했고요. 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75세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며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야당을 향해 민주당도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인 금모으기 운동까지 지금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외신 보도도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최대 인원을 파견했던 참가국이었죠. 이제 영국도 지금 영국 외신을 보면 좀 상당히 그 잼버리 운영의 뭐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는데요.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가 이제 오늘 그 영국 BBC 로이터 통신 그 인터뷰에서 이번 잼버리 참가에 약 3,500파운드를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대원들 1인당이요. 3,500파운드면 한화로 약 58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모금 활동으로 비용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한 학부모인 올라프 클레이튼 씨는 16살 딸이 참가비를 마련하고 18개월간 빵을 구워 팔고 영어를 가르치고 식당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한국어와 문화 공부도 했다. 이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원들이 잼버리 참가를 앞두고 이 3,500파운드라는 이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뭐 핀이나 쿠키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그런 모금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는 BBC 방송 인터뷰에서 호텔 이동으로 인한 비용,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야영지에서 이제 수도권 등지 호텔로 이제 옮기는 비용이 1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7억 원 정도가 이제 들었다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영국 스카우트는 계획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제 그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에 실망감을 느낀다. 또 가기 전부터 행사 중에 우려 일부를 되풀이해서 제기했고 시정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남은 일정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오늘 11일 저녁에 열릴 예정인 K-팝 콘서트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서일조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지금 11일 저녁이기 때문에 뭐 태풍 영향권에 좀 들어있을 시간이라서 지금 그 행사의 좀 진행도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는 그것도 지금 부분도 야외잖아요. 있는데요. 그렇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출연진 상황이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일종 의원이 그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 의원이 이 국방부에 이 BTS 잼버리 대회 공연 지원을 요청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 잘못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국제 행사를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을 동원해 만회하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면서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한 일정들을 대한민국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서울에서 있을 K-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온라인 뭐 특히 이제 SNS 상에서는 이제 BTS 팬들을 중심으로 뭐 단체로 성일종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자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좀 격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한 SNS X 이용자는 BTS는 당신들 사유물이 아니다. 왜 당신들이 망친 잼버리를 아티스트가 해결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고 아티스트가 남들 뒤처리해주는 관노비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BTS를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쇼다. 또 BTS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정치권이 호출할 일은 아니다. 이 연예인들이 물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 성일종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좀 신중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BTS가 소속돼 있는 회사하고도 상의해야 될 문제고 그 뭐 국방부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던데. 그렇죠. 뭐 본인들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군복무 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본인 의지로만 이게 되는 문제냐 뭐 이런 것에 관한 뭐 의문이 또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요즘 또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내놨어요. 네,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5명의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죠.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 이번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추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새만금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회가 향후 이제 이를테면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기자들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자 네. 지금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선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위기 대응 능력이 발휘되면 안 될 것 같고.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뭐 사실 정부 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감찰이나 뭐 문책 이런 얘기 관련해서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절대 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10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것을 지금 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기조인데요. 네. 다만 이제 정부 관계자들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를 보면 끝나고 이게 당연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뭐 그런 분위기가 감진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오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 브리핑 때 잼버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은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원인을 밝히는 문제는 잼버리가 끝나고 하는 것이 옳다. 뭐 이 얘기도 뭐 취지는 같습니다만 결국 이제 거꾸로 보면 잼버리가 끝나면 원인을 좀 밝혀보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들만 감찰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뭐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민심 챙기기 행보에 지금 나서고 있네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기상청을 찾았어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상청을 찾아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한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재난 문자 발송 지역 확대 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의 역할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김 대표는 또 아직 그 폭우 복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다시 태풍이 다가온다니 걱정이라면서 이 카눈 진로에 대해 신속한 일기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좀 철근이 빠진 이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기도 했어요. 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태스크포스 이제 TF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경기 양주 해천 A15블록 현장을 찾아서 이 아파트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바로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려서 뭐 이른바 순살 아파트다 뭐 여론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던 그 LH 발주 아파트였는데요. 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해천 이 A15블록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이 폭염 속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 상황을 점검하고요. 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냉방용품이 없거나 가동 여력이 부족해 온열 질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 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서 이 필요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래 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는 초등학생 활동가 김한나 양, 또 고교생 정근효군,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달 하순 다음 달 초쯤에 방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부가 이런 것에 관해서 입장을 혹시 밝혔습니까? 사실 이 한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에서 이 오염수 문제를 좀 의제에 올리고 싶어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은 좀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때 공동 성명에 아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으로 표명하도록 요구해서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그 기자 간담회 때 그런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박부영 국무조정실 1차장도 오늘 오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 때 저희가 아는 선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취재다. 또 일본의 오염수 지지 요구는 공식적으로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 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일본 정부는 뭐 속내는 그런 생각이 뭐 있을 것도 같아요. 보니까 이 원래 보도의 시작 발언 일본 언론 발로 나왔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지 이거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민생체험단과 이 경기도 광명시 자영업 지원센터를 찾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게와 자영업 등 민간 부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지나치게 부담돼서 국제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누가 아끼다 뭐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추경 편성을 다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경제가 망가지는 와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면서 정부의 민주당이 주장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 검토하자고 권하고 싶다고 재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 경찰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어제 자정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 9일 15시 30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계정으로 발송된 이 이메일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함께 이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 유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뭐 이렇게 이름까지 적혀 있었는데요. 작성자는 폭탄 설치 범위는 서울 시내 도서관 300m다 뭐 이렇게 적었지만 도서관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메일에는 영어로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등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고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이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를 추적 중입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서 경찰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본인의 테러 협박 내용이 접수돼서 회관에서 근무하던 이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면서 경찰의 경외 경호는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열지 오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8일로 합의를 했습니까? 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이동관 후보자 소관 청문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이 청문회 일정 그리고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한 결과 오는 18일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이 인사청문 요청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반대로 민주당은 준비 기간이 좀 충분하게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 주 이제 21일부터 21일 이후에 열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밝혔는데요. 그 뭐 단순히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증인 출석,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야당 입장이었고, 네. 반면 여당은 뭐 법정 시한도 시한이지만 방통위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인데.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니까고.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18일 개최로 조정이 됐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그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결국 보직해임됐다고요? 네, 군 당국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해서 오늘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오전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면 통보에서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최상병 사망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에 이것은 이제 그 A 대령의 독단이었다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다시 회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인 A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군이 아직도 조사 보고서조차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최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이고, 엉뚱하게 지금 이걸 수사하던 수사단장만 지금 뭐 보직해임에 이어서 뭐 무슨 집단 항명죄 뭐 그것도 수괴 네네. 혐의로 뭐 지금 입건이 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이제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을 했었죠. 이에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최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에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런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 보고를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큰 이견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에 결재까지 하고 이튿날 이제 경찰에 이걸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 이런 지시를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내리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장인 A 대령은 국방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를 했고요. 결국 이것에 따라서 곧장 보직해임이 된 뒤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전환돼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결국 오늘 보직해임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국방부가 이제 경찰 이첩을 보류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정확한 내용은 군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긴다. 그래서 일종의 재조사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또 검찰단장 등과 이첩 보류 후 후속 조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KBS 보도 골자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가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사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랬다면 사실 보고를 처음 올린 시점에서 이게 수정이 되거나 이렇게 하고 빨리 경찰로 넘겨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순직이 발생한 게 지난달 19일인데 거의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상래 행복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래 행복청장이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 대통령실과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이것도 KBS 단독 보도인데요. 이상래 행복청장이 오송 참사 하루 전날 서울에서 오찬과 만찬 일정을 가졌었는데, 만찬은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목적으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이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는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무더웠습니다. 이런 더위를 피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든 무더위 쉼터가 전국에 6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찾기 힘들거나 힘들게 찾아가도 쓸모없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취재한 이청초 KBS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무더위 쉼터를 적극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네. 취재를 해보니까 뭐 갈래야 갈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곳이 허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무더위 쉼터 위치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안전 디딤돌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더위 쉼터 이름과 주소, 지도 위치까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달 초에 디딤돌 앱에서 강원도 고성 현내면의 한 야외 쉼터를 검색해 봤더니 예. 첫 화면에 초록색 들판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지도에 축척을 줄여보니까 황당하게도 휴전선 위 북한 금강읍의 표시가 떴습니다. 거리상으로도 15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네. 당연히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양의 한 야외 쉼터도 첫 검색 화면에 파란색 바탕이 떴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도 크기를 줄여보니 고성 앞바다로 나타났고 영서 내륙 지역인 횡성의 시설은 전남 여수 앞바다에 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보를 올렸으니까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황당해요, 보니까. 네. 근데 강원도 무더위 쉼터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잘못 표시된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던가요? 네, 그 취재팀이 전수조사한 수는 강원도 내 실내와 야외 무더위 쉼터 1,529곳입니다. 이 중에서 지도 오류가 표시된 곳이 228곳, 15%에 해당됩니다. 10곳 가운데 한두 곳은 정확한 지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의 오류율이 98%에 달했습니다. 98%요? 네, 전체 40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잘못 표기돼서 안전 디딤돌 앱으로는 쉼터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선과 고성, 횡성이 오류율 4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그 행정안전부에서 디딤돌 앱을 구축하는 데 들인 돈이 10억 원 정도고요. 예. 올해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물론 무더위 쉼터만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번 앱의 오류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 재난부서의 담당자들 답변이 대체로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디딤돌 앱에 나온 주소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번 보도로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또 주소와 위경도를 지도에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그것이 앱에서 어떻게 오류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일일이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것도 인정하긴 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네, 지금 강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확인이 됐고 사실상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디딤돌 앱 안내대로 무더위 쉼터를 찾아갔더니 공사 현장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 말인즉슨 지금 강원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디딤돌 앱 자체의 오류가 전체적으로 있다는 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태 파악을 좀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넘기면은 대신 누군가가 관리업체가 앱을 정보를 입력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막상 찾아가면 말만 무더위 쉼터인 그런 곳이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야외 쉼터가 대표적입니다. 전국 6만 개 무더위 쉼터 중에 야외 쉼터가 6,800여 개나 됩니다. 예. 10%가 좀 넘는데요. 보통 공원이나 관공서, 야외 정자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늘 한 점이라도 있는 게 참 다행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그마저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열 화상 카메라로 야외 쉼터 온도를 재보기도 했습니다. 차양 바로 밑 의자의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60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건물 바로 옆 그늘 벤치 온도도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의자는커녕 그늘이 없는 그 야외 쉼터도 있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양의 한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는 찾아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시간 짧게 운영되는 쉼터였는데도 그 잠깐 사이에 시간이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기도 했고요.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도 경로당 운영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을 열고 닫다 보니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시 문을 여는 곳도 있겠지만 뭐 밭일로 바쁘거나 마을 모임이 없거나 이러면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곳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이 초열대화 현상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가 야간에도 운영될 필요가 있을 텐데 무더위 쉼터가 야간에 운영되는 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강원도 사례로만 보면은 야간이나 주말에 그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것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은행, 경로당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시간대인 뭐 오전 9시부터 6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4시, 경로당도 늦게까지 하면은 8시, 9시까지긴 하지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찾는 사람이 드문 곳도 많다면서요? 네, 단순히 이렇게 더위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술 전시나 대형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까 더위도 식히고 이렇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이들이 드물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전시기간 방문객에게 이런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해서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전 디딤돌 앱에는 안내가 나오긴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 대부분이 이제 고령층에 쏠려 있다 보니 다양한 홍보 방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전 디딤돌 앱에 엉터리 무더위 쉼터가 굉장히 많고 정작 무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쉼터는 홍보가 안 되고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무더위 쉼터를 이제 취재하면서 돌아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디딤돌 앱상에서 전체 1,500곳을 전수하긴 했지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나 한계로 취재팀이 직접 돌아본 곳은 한 무작위로 50곳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실내 쉼터회 같은 경우는 지도 오류로 찾을 수 없는 곳, 문을 걸어 잠가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 정도가 한 10% 정도 됐고요. 나머지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선풍기가 일부 고장 났거나 무더위 쉼터 관리 대장이 없거나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쉼터 자체로서의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긴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는 이용자들이 많긴 합니까? 네, 실내 쉼터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를 피해온 주민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외부인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외 쉼터 경우는 쉼터를 알리는 현수막이 없는 곳이 태반인데다가 워낙 바깥 날씨가 덥다 보니 야외 쉼터 이용자 자체는 좀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혹시 있습니까? 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강원도 시군별로 면적 대비 무더위 쉼터 수를 계산해 봤는데요. 예. 10제곱킬로미터당 쉼터 수가 상위는 전부 시단위에 있었고 하위 3개는 전부 군단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1위인 속초와 꼴찌인 인제군에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배 차이가 났는데요. 같은 면적이라면 속초에는 쉼터가 80개, 인제에는 1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는 지금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대안이 없을까요? 사실 농촌 지역에 냉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관공서 위주로 지정된 수준이고요. 주민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논밭 주변에는 무더위 쉼터를 찾기가 힘듭니다. 농촌 지역에 산이 많아서 그늘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밭 주변에는 그늘이 정말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동식 쉼터라는 개념이 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두막이나 파라솔 같은 것들을 곳곳에 사이사이 많이 설치를 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컨테이너 건축물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실효성 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무더위 쉼터 상황을 쭉 취재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현장을 둘러본
그 경험이나 아니면 소감은 어떠세요? 사실 매년 폭염 기간만 되면 무더위 쉼터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뭐 일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시설을 지적하는데 좀 그치긴 했는데요. 이번에 디딤돌 앱 전수조사도 하고 현장을 좀 둘러보면서 무더위 쉼터 지정이나 관리 자체가 검증이 없고 좀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조금 폭염 취약계층, 고령자나 야외 노동자 시선에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네, KBS 보도 이후에 강원도와 행안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강원도는 안전 디딤돌 앱상에 나타난 지도 오류 228곳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운영 시간 조정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사무소 주말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그 쉼터 개수와 이용 시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네, 경로당 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와 자치단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부여해서 지도에 좀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율방재단과 무더위 쉼터 1:1 담당제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관리 평가 지표에 무더위 쉼표 지원 상황을 반영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농격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당 최소 무더위 쉼터 비율을 지정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입추를 막고서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KBS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취재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정도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가 올해 5월부터 이미 무더위 쉼터를 점검해 왔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 그동안 무엇을 점검했는지 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폭염 대책 기간 9월 말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올해 여름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부족하고 지금 보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후속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추 KBS 기자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식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8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간의 어떤 변화를 본 것인데요. 이번 주는 1,049만 5,107건으로 최근에 한 8,900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SNS에 많은 의견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위로 나온 것이 환경 분야인데요. 네. 키워드는 끓는 지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 7월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가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북미나 유럽, 북아프리카, 동남아, 또 중동 지역에서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지금 여름과 같은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에서 빙하 붕괴에 따른 홍수가 우려되면서 저 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을 원래 지나했었던 남미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더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냉해에 이어서 이 폭우 또 이제 폭염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로 탄저병에 걸린 데다가 또 시간이 갈수록 썩고 있고요. 또 연그러가는 사과가 불볕더위로 인해서 폭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에 더워서 겉이 누렇게 변하고 있고
또 포도밭도 검붉게 익어야 될 포도밭이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긴 장마로 일조량이 적어서 생육에 지장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과일 당도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상품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 추석용 과일인 사과, 배, 작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까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문화 분야인데요. 네. 키워드는 K-팝 콘서트, 좀 씁쓸한 콘서트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잼버리와 관련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6일 날 K-팝 콘서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만금에서 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죠. 근데 11일로 이게 연기가 됐고요. K-팝 콘서트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걸그룹 뉴진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뉴진스가 갑자기 라인업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BS에서 뮤직뱅크라고 하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음악 프로그램 K-팝 슈퍼 라이브라고 하는 게 갑자기 11일 날 금요일 날 열리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6일 오후 8시에 전북에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이제 잼보리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K-팝 콘서트가 열릴 것으로 이제 원래 예상이 됐는데요. 예. 이게 폭염 등에 의해서 갑자기 연기가 된 것이죠. 연기가 됐는데 결국 이게 KBS의 이제 말씀드렸던 뮤직뱅크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계가 되는 것이 말씀드린 뉴진스나 이제 기존에 원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유명 어떤 K-팝 스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 BTS가 지금 이제 군 복무 중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BTS도 이번에 잼버리 콘서트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K-팝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또 잼버리 행사의 본질은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잼버리 행사의 이슈를 아이돌 출연으로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서 외국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씁쓸한 좀 이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예정돼 있는 지금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K-팝 스타들 뉴진스나 이런 스타들도 이번에 콘서트에 참석을 못할 뻔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일정이 워낙 바쁘니까. 맞습니다.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요. 키워드는 폭염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뭐 앞서서 잼버리 얘기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어제죠, 7일 이제 여름철 전력 최대치, 그러니까 전력 피크의 요금이 비상이 걸린 이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7월, 8월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최고 구간이 이제 450kWh를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세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거의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SNS에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더운 맞아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 고객센터에서도 2초마다 계속적으로 냉방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초에 한 번꼴로 너무 덥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냉방에 대한 민원을 이제 비상시에 계속 열차에 알리게 돼 있는데 비상 통화 장치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사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도 오늘 이제 지하철을 타봤는데 기관사분께서 계속 지금 이 냉방을 최대로 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에 집중을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폭염에 승객도 영무원도 그다음에 운전사분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SNS에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더위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이제 55명까지 나오고 있고 또 광어 우리가 알고 있는 회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광어를 요즘에 양식을 하잖아요. 근데 제주가 양식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6,800마리가 이 더위 때문에 폐사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이제 많은 더위 때문에 이 폭염의 생선까지 금값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달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폭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에서 일종의 사회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는 폭염이 3일 이상 계속돼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보상해주는 폭염보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실제로 사회보험적으로 이 폭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돼요.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잼버리도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더위나 태풍 때문에 어떤 잼버리 인원들이 서울로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기후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배달이나 아니면은 어떤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러한 더위에서 일을 하고 배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사회 보장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분야고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끌어요. 만약에 우리가 초전도체를 진짜로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가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저항이 0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뭐 세계 발명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실제로 이제 이 이슈에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LK99라고 하는 상온상의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논문 사이트에 이제 올라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주 이제 그 저온도 그러니까는 영하 뭐 몇백 도 이하의 온도에서나 움직였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 LK99라는 건 이 아주 저온의 온도에서나 가능한 초전도체를 상온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많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좀 집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신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거의 뭐 이제 SNS에서 노벨상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이것을 입증하는 데 관련돼서 신중론에 상당히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LK99라고 하는 것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요. 이게 그럼 초전도체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전기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 없이 전류를 무한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냐라고 하면 예전에 93X4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부상열차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자기부상열차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기차가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떠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게 되죠. 네. 근데 초전도체가 정말로 상온에서 되면은 거기에서 마찰이 없으니까 어떤 자기부상열차가 속도를 엄청나게 내는데 거기에서의 어떠한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전력 손실 없이 에너지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초고속 슈퍼컴퓨터가 되거나 아니면 MRI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초전도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낮은 온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상온에서 되다 보니까 아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되면은 노벨상급인데 정말 검증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해외 과학계에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것을 만든 퀀텀 에너지 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이런 초전도체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가 시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몇몇 회사들은 우리가 초전도체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K99, 그러니까 초전 대처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SNS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면 네. 그 모든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혁명이죠. 됐으면 참 좋겠지만 이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 투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사건 사고 영역의 난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하고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화역, 인천 등에서 살인 예고가 잇따라서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인 예고에 대해서 올린 것들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이슈가 발생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해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고 예고한 30대 왕모 씨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살인 예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94건을 수사했는데 65명을 검거했고 좀 씁쓸한 얘기 1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흉기 난동 예고가 일어났다가 초등생이 자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광주에서는 등산용 도끼를 허리에 찬 채 시립도서관을 출입하던 5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고 동대구역에서도 가방 속에 있는 흉기를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공공안정을 해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SNS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네,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목요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부터 비가 오겠고 밤까지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200에서 600, 경상권과 제주도 100에서 400, 전라권 100에서 300, 수도권과 충청권 100에서 200, 그 밖의 지역 80에서 150mm입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6도 등 전국이 23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5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와 서부 동쪽 먼바다, 그 밖에 제주도 해상과 동해상은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도, 습도 6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강릉 해변으로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해변 풍경이 달라진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해변 곳곳에 심겨져 있던 야자수가 올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휴가객들을 남태평양의 휴양지로 안내했던 야자수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강릉시가 해변에 야자수를 심는 힐링비치 조성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 야자수 51그루를 빌려 9월 말부터 11월까지 2개월 남짓 경포 해변에 심었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뽑아서 반납하는 시기였습니다. 야자수 주변에 파라솔과 일광욕 의자까지 설치하니 경포 해변 풍경이 사뭇 이국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강릉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빌려 심었던 야자수도 2억 원을 들여 51그루나 샀고 야자수를 심는 해변도 경포뿐만 아니라 강문과 안목 해변으로 확대했죠. 문제는 생육 환경이었습니다. 4월에 야자수를 옮겨 심고 보름 정도 지나자 해풍과 낮은 기온 탓에 잎이 누렇게 말라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여름 해수욕 시즌이 끝난 9월 해변에 있던 야자수를 모두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고 올해는 아예 식재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강릉의 기후 환경이 야자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는 사업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제주를 방문하고 최근 다시 찾은 분들은 체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주에도 야자수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겨울 한파가 잦아지면서 아열대가 원산지인 야자수의 생육 환경이 나빠졌고 여기에 태풍 탓에 무더기로 부러지거나 뽑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릉시의 야자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릉의 한 수목원과 꽃묘장에 나눠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강릉시는 올해 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들여 온실을 지어 야자수를 옮겨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작한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 낭비하고 그걸 또 뒷수습하느라 진을 빼고 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축소판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Night and new and blue Hawaii. The night is heavenly and you are heaven to me. Lovely you and blue Hawaii. With all this loveliness, there should be love. Come with me while the moon is on the sea. The night is young and so are we, so are we. Dreams come true in blue Hawaii, and mine could all come true. This might
night of nights with you. Come with me while the moon is on the sea. The moon is on the sea. The night is young, and so are we. So are we. Dreams come true in blue Hawaii, and mine could all come true this magic night of nights with you.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하와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90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언제쯤에야 이게 세금 내는 맛이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까요? 지자체별로 최고의 사업과 최악의 사업을 꼽아봐도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게 세금 내는 맛이지.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세금 냈는데 그 효능감을 높여주는 게 정치권, 특히 이제 뭐 지자체장도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효능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0752님, 2년 전에 경포해변에 갔을 때 야자수를 보고 참 이질적인 풍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네요. 처음 이식할 때도 뉴스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세금 먹는 야자수로 전락하다니요. 조금 더 꼼꼼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야자수가 강릉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왜 처음에 안 했을까요? 잠깐 심었다가 뽑아가지고 딴 데로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참 이런 일들이 각 지자체나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 잼버리 대회 대원들이 오늘 전국 각지로 이동을 했어요. 네. 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이 엄청났다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던데요. 네. 근데 대원들은 현지를 떠나는 게 좀 아쉬웠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저희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좀 네. 이제 괜찮아질만 좀 하니까. 안정이 조금 좀 될만 하니까. 예, 태풍의 영향을 걱정을 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버스가 1,010여 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넉 대 띄워서 하늘에서 이제 이동을 지휘를 하게 되고요. 순찰차도 270대나 준비가 저는 돼서. 걱정됐어요. 사실 속으로 버스가 1,000대가 넘게 이동하다 보면은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제 수학여행 떠날 때 네. 뻘이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버스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말 사고 소식이 안 들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270석대의 버스, 그러니까 순찰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에스코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156개 나라의 36,000여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철수를 했습니다. 텐트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움직이게 됐는데 스웨덴에서 온 친구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스웨덴에는 태풍이란 개념이 없대요. 스웨덴, 예. 그러니까
태풍이 예, 적도 근방에서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올라오는 거니까. 아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 지금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네. 이거 짐을 싸서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되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참 좋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또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반갑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예정보다 나흘이나 작별의 시간이 당겨지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좀 더 많은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이 야영을 하면서 그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거니까. 원래 잼버리 대회 참석하고 나면 대원들끼리 서로 주소나 연락처 주고받고 네.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큰 재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버스 천여대가 아침부터 행사장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쉴 새 없이 시도별로 버스 목적지에 맞아서 이렇게 스카우트 대원들을 다 이동을 시켰는데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제 숙소별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네. 폐영식 때 서울에서 만나서 다시 진짜 작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좀 늦게 온 경우도 있었는데 인생에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 8개 시도로 지금 흩어졌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날 전부 서울로 직결하는 네,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직결하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11시에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K-팝 공연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출연진들도 속속 확정이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이나 진행 내용은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요. 지금 대원들이 37,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고척돔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면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사실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는 FC 서울이 홈구장을 쓰고 있는데 대전 원정으로 26라운드를 소화를 하니까 네. 일정상 큰 문제가 없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K-팝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전주의 월드컵 경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소와 일정이 여러 번 변경이 됐고 11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뉴진스, 있지, NCT 드림, 마마무 같은 최정의 K-팝 스타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콘서트에 앞서서 4년 뒤에 열리는 잼버리 개최국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기를 전달하는 폐영식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BTS 멤버들 등장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BTS 멤버 중에서 군복무 중인 멤버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인들이 출연을 좀 압박하는 듯한 팬들의 입장에서 좀 거부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위 소속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복무 중인 BTS 멤버가 K-팝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팬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공권력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한다든지 또 기업들이 연수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대원들에게 개방할 예정인데 이런 논란들이 좀 있고요. 또 서울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같은 경우도 네. 훼손이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폭염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저녁 해질 때쯤 돼서 기온을 보니까 오늘 밤에 저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밤 기온도 덥더라고요. 제가 있는 공격도가 36도가 넘었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덥던데요. 양평 일부 지역은 38.8도, 태국이 40도 넘어간다 해서 너무 덥겠는데요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습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네.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은 오늘 35.8도, 광주는 35.5도 등 전국이 35도 안팎으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약간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춘천, 대전, 광주 등지는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이 지금 11일, 대구는 12일째거든요. 그러니까 2주째 계속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낮에 좀 덥더라도 밤에 좀 식으면 좀 한숨 돌렸다가 낮에 또 더위랑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 강릉, 부산 같은 경우는
밤에요 26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25도 아래로 안 내려가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그 네. 열대야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만 해도 10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 3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24명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게 2018년 여름에 48명이 사망한 이후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도 에어컨을 가급적이면은 계속 틀지 않으려고 중간에 잠깐 껐다가 노력합니다. 예. 그게 전기요금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 폭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네. 된 상황인데가 누진 구간이 적용이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작년에 안 켜셨던 분들도 많이 켜셔야 되고 덜 켜셨던 분은 더 많이 켜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전력 수요를 보면 좀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제 92.9기가와트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93.6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올 여름 역대 여름철 중에 가장 높은 전력 소요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정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산업용이나 농업용에 비해서. 그러면 누진도 되어 있잖아요. 누진 구간을 보면 요금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300kWh까지는 킬로와트 시당 120원인데 2단계인 300에서 400kWh 같은 경우는 214.6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배잖아요, 거의. 그리고 3단계인 451kWh 같은 경우는 307.3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고지서 폭탄이라고 놀라실 만한데 지금 올해 한전에서 예상한 수치를 보면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9.7시간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83,910원에서 145,590원 사이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에어컨 사용량이 30%가 증가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전기요금 부담을 좀 도외시할 수가 없고 또 전기요금을 좀 줄이려고 저희 집은 선풍기를 같이 켜거든요.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지니까. 건조기를 같이 뭐 튼다거나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주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습도가 높으니까 제습을 사용하면 좀 적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제습 모드나 냉방 모드가 전력을 소모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풍기를 함께 켜시면서 에어컨을 트실 때만 실내 온도가 20% 정도 빠르게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터형도 있고 정속형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속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켰다가 네. 온도가 좀 내려가면 껐다가 켜시는 게 좋고요. 네. 인버터형의 경우에는 에어컨이면 희망 온도를 설정을 26도로 하라는데 26도 하면 좀 너무 더울 때가 있기는 한데 네. 희망 온도 설정을 하시고 계속 켜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선풍기 켜놓고 조금 덥더라도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 김희숙님께서요. 오늘 밤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법 시원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어제인가 제일 실감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보면 가을이 오고 있구나 딱 느낄 때가 귀뚜라미 찌릿찌릿 우는 소리 들을 때거든요. 어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계속 그 여름에 한창 무더울 때마다 그걸 귀를 쫑긋거리고 듣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한 2주 이내에 시원한 바람이 저는 시험적으로 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더위를 이제 조금만 2주만 극복하면 참으면은 견디면 간다. 간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보통 지나가면 그다음에 무더위가 가을이 오잖아요.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는데 또 기상청 통보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일단 당장 지금 뭐 무더위도 문제지만 태풍 카눈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절기상 입추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내일부터는 파랗더니 하늘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고시마 남쪽
바다 위에서 이 태풍 카눈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선 바람이 많이 불고요. 태풍 카눈의 진로가 지금 굉장히 갈지자로 유동적이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일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서 모레 오전에 남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바다로 지나가는 태풍과 내륙으로 올라오는 태풍이 차이가 큽니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고 이전에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경로를 보입니다. 2002년에 루사나 매미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재산 피해액이 5천억, 4천억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줬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내륙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태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경상 해안이나 울릉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가는데 그냥 내륙을 쭉 관통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해보면 바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태풍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네. 세력이 커지면서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속도가 천천히 지나가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의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눈의 경우에는 강하게 이끌어주는 기압계가 없는 데다가 오키나와 북동쪽 세상에 지금 정체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평균 이동 속도보다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상륙한 뒤에는 평균 이동 속도의 절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동 속도가 느려서 지속 시간이 길고 많은 강수량과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비가 좀 필요한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0mm 이상, 영남 서부는 4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호남 동부는 300mm가 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산지와 해안 등의 태풍의 덥고 습한 공기가 지형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람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남 해안에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되는데 태풍 링링이 2019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는데 그 당시에 바람의 속도가 초속 28.4m였습니다. 근데 그때 간판 날아가고 교회 첨탑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그 비로도 생기겠습니다만 바람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정부가 지금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폭우에 폭염에 태풍까지 폭우 폭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뭐 농작물이 다 녹아내릴 지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태풍까지 오면 낙가 피해나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지금도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상추 달라는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나오는 낮장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도 7, 8, 9월이면 기상 여건상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 많이 내렸죠. 무척 더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산물이 뛴 상황에서 만약에 태풍 피해가 뭐 루사나 매미 때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우는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7월에 17.2%, 8월에 11%, 9월에 9.3%였는데요. 올해는 벌써 이번 달만 지난달 대비해서 7.1%가 올랐고 상추는 83.3%, 시금치는 66%. 잎채소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인데 배추값도 한두 달 새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추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다시 씨를 심어서 자라서 출하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 많이 오고 이제 출하할 때쯤 됐어요. 근데 이제 또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발 이번 태풍은 좀 별 피해 없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BC 한 계열사인 산이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난해도 뭐 SBC 있었고요. 계열 공장에서 산재 사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대국민 사과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불매운도 있었고 맞아요. 오늘 낮 12시 반쯤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56살 고모 씨가 반죽기계에 배가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는 호흡을 되찾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샤니에서 한 10여 년가량 예.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리고 빵 반죽 공정. 지난번에도 이제 사고가 거기서 났었는데 빵 반죽 공정에서 일을 해왔는데 통에 이제 둥그런 통에다가 지난번엔 소스 만드는 네. 그 배합기에서 문제가 사고가 있는 났었고,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반죽을 하는 예, 빵 기계. 반죽 공정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예. 통에 반죽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예. 기계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제빵 분할기에 쏟으면 노즐에서 이제 반죽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완성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분할기에 허리를 넣고 이제 노즐을 교체를 하다가 2인 1조를 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분이 보지를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반죽통에 이분의 허리가 눌린 사고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은 그렇게 해서 잘못 보고 못 본 채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지난달에도 손가락이 끼어서 다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CCTV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가장 그 우려되는 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런 그 공정들이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네.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SPC 제빵공장에서 지난해에도 사고가 있었고 네네. 그때는 뭐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네. 야간 근무를 거의 지나가는 새벽쯤에 발생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네. 이 노동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선이 안 된 거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SPC 그룹에서 1,000억을 투자해서 안전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회장이 고개를 숙인 10달 전 이후에 샤니 성남 공장에서만 오늘까지 3차례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내외 인사로 사내 그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난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가락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동안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으로 12시간 맞교대 같은 장기간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고.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아직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건 평택 제빵공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다가 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섞는 있고요. 건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뚜껑도 네.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덮개가. 그리고 지난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난달에 SPC 측에서 119에 신고조차 안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SPC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37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15건이 끼임 사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측하고 현장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노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속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넉넉하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네.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안전할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속도 때문에 사고가 자꾸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수로 가겠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 30대 A씨가 동대구 역사로 들어갔는데요. 한참 거기 서성이다가 광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역사 게이트 앞에 사회복무요원이 이분을 수상하게 주시를 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흉기 2점 중에 1점과 누군가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이 사회복무요원한테 보여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는데 네. 이 사회복무요원이 철도사법경찰대 사무실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역사에 이 A모 씨가 들어온 지 불과 7분 만에 철도경찰에 잡혔는데요. 예. 그리고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한 덕에 신속하게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조금 늦었다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 상태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본인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살인을 하라고 조종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협박,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고요? 네. 부산의 남구의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3학년 남자 학생이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에게 발각되는 일이 어제 오후 3시 10분에 있었는데요. 이동식 통합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에게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수업 종료 10분 전에 교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선생님께 제지를 당하니까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4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었고 이 학생을 제지한 후에 수업 중이던 다른 학생들은 복도 쪽으로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이 학생의 가방을 낚아채서 흉기를 빼앗았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A군의 경우에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우선은 2주간 출석 정지 명령을 내렸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1개월에서 3일이나 더 이어졌던 기나긴 전쟁 끝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 남과 북은 지금도 재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휴전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흔적의 역사,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군사분계선이 사라진 곳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조금 선정적인 뭐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 상당수 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뭐 예전에 우리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각 언론에서도 보면 휴전선을 표시할 때 군사분계선인데 예. 긋지 말아야 할 곳에 버젓이 이제 그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표시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 포털 사이트 지식백과를 봐도 네. 군사분계선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군사분계선 휴전선은 서해안의 강화도 북방 즉 뭐 예성강 및 교동도 그쪽에서 예. 동해안 간성 사이에 뭐 한 155마일 250km로 이제 설명이 돼 있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로 가보시잖아요. 예, 예. 자유로 가다 보면 통일전망대 있잖아요. 예. 파주에. 예. 이렇게 그 임진강 하류나 한강하고 이렇게 합류된 지점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예. 거기서 자유로를 따라 더 올라가야 돼요. 5km 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제서야 뭔가 철책이 이렇게 좀 있다가 임진강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철책이. 예. 그래서 그 철책을 따라서 임진강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군사분계선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주 일부, 임진강 하류 쪽하고 김포 북쪽, 강화도 북쪽, 교동도 북쪽, 서해 5도 여기에는 그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 그리고 예. 그 협정문에 첨부된 지도가 있어요.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우선 그 정전협정 제1조 1항을 보면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쌍방이 각기 2km를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를 설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만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가 있는데 예. 그 지도를 보면 군사분계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그어졌는지 아주 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첨부 지도를 제대로 보고 검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근데 뭐 저도 1999년에 발표된 리영희 교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의 그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고, 그리고 사진 작가 박종우 씨라는 분이 그 미국의 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입수한 정전협전문 원문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지도가 원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저도 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더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복사본만 봤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원문을 보게 됐습니다. 지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지금 들으시면서 정전협정을 검색하시고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군사분계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변을 따라서 제법 내륙으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이제 군사분계선과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을 이렇게 2km 사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이 비로소 표시가 된 곳이 임진강 이북의 장단 그 정동리가 되고, 네. 그곳에서 동해안 강원 고성까지 1292개의 어떤 말뚝을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군사분계선이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점이라고 우리가 원래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뚝을 쭉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서해 5도 해역,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다로 연결되는 그 지역까지는 군사분계선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다까지도 마찬가지죠. 서해 5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진강 하구, 그다음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갖고 서해로 흐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강 하구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다음에 서해 5도 사이에는 그러니까 강화도 북부, 김포 북부 이런 데는 군사분계선이 없다라는 거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은 육상에만 존재하는 거지 해상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못 박아둔 거죠. 이거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그동안에 됐었던 거잖아요. 서해 5도가 북한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미 그러니까 남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우린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마찬가지예요. 그 NLL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해상 분계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 김포 북쪽 그다음에 그 강화도 북쪽은 뭐가 되느냐. 그것이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해서 넓은 강처럼 이렇게 되고 그 조강이라고 하면서 한강 하구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강화도의 북변을 흘러가지고 황해도 예성강과 만나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전협정문에서는 한강 하구라고 칭하는데 그 정전협정문 첨부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 수역에 빗금을 막 거놨습니다. 빗금을 거놓고 이 수역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강 하구의 수역이고 여기는 그다음에 그 한쪽에 강 기슭에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해에 개방하게 돼 있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쌍방 민간 선박이 항해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되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정전협정 조항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기슭에 그러니까 강화도 우리는 강화도 거기는 황해도나 그쪽 거기에 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항행의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지나가기는 할 수 있으면 닿는 것은 자기 땅으로 닿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허용하는 그런 선이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측의 육지에 될 수가 있다. 우리 측의 경우는 강화도 저쪽엔 뭐 예를 들면 무슨 거의 황해도라든지 개풍 이런 데는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지역인데 서로 간에 상대편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지식백과나 온갖 뭐 자료에 나오는 거 그건 뭡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오류가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에 이런 정전협정 조항에 따라서 우리의 민간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모르시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게 1990년 11월에 보면은 그 벌써 한 20몇 년이 됐죠. 23년 지났는데 한강하고 수역의 남쪽 준설성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한강 하류하고 임진강변에 제방이 막 유실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절실했는데 그걸 육로로 막 그 복구 장비나 이런 게 운반하게 되면 힘들었다 이거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이때 그 유엔사 전전위원회 수석 대표의 특별 고문이던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항 씨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북한 측의
그 군정이 고위 간부하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준설성과 예인선의 어떤 인천, 교동도, 한강하고를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예. 또 원래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합의한 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민간 선박에 개방된 수역이기 때문에 합의할 필요는 없었는데 북한 측하고 접촉할 필요도 없었고 원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연락을 취했던 거죠. 근데 북한 측이 순순히 그러라고 했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따르면 거기는 민간 선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것이 정전협정문에 따라서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통행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거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1996년에 집중호우 속에서 유도에 표류한 2살박의 송아지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가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네. 떠내려와서 표류해서 예. 유도라는 섬에 이렇게 표류해 갖고 그것이 뭐 구해야 되느니 마느니 해 갖고 굉장히 화제를 뿌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저 해병대가 가서 구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99년에는 납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 있는 그 섬인데 그 안에 예. 거기도 이제 거기 표류한 염소 10마리를 또 우리가 그 이 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두 섬을 보면 이렇게 유도도 그렇고 납섬도 그렇고 한강 하구.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이 이렇게 합류해 갖고 흐르면서 강화도 북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도와 납섬 같은 섬들은 한국 땅도 북한 땅도 아닌 거네요. 중립성이라고 성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리영희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한강 하구는 일종의 국제수로다. 그리고 남북한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종의 자유통행권을 갖는 수역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네. 이런 그 조항 같은 경우는 그 육상의 그 군사분계선 조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는 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그렇죠.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지만 예. 이쪽은 해상이기 때문에 그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다르죠. 그래서. 그럼 군사분계선이 육상에만 존재하면 서해 오도에도 군사분계선은 그러지 않았다는 그래서 거네요. 이제 그 서해 오도가 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 원제가 있어요. 그 갈등의 원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천부지도에도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예성강, 북한의 예성강이 한강 하구하고 합류하는 지점부터 네.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도를 예. 보면 아는데 예. 그래놓고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 점선은 뭐냐면 그냥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하는 도경계선 이거다.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북쪽은 모든 섬은 그 공산 측의 통제에 둔다. 예. 다만 예외가 있다. 예. 그건 뭐냐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 5개 섬은 유엔군의 관할에 둔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서해오도 섬이 네. 군사분계선으로 따지면은 그 북쪽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쏙 빼고 없지만 어쨌든 육지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육지 기준으로 위도 기준으로 보자면 북측에 올라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쏙 빼고 지금 다 나머지는 네. 북쪽이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오도는 그 유엔군 통제에 둔다 이렇게 해놓고서 예. 지도를 설명하면서 각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 엄격한 각줄 달아놨는데 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가르는 도경계선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그냥 섬의 관할을 구분짓는 섬이지 이것이 무슨 뭐 도경계선 연장시켜 갖고 무슨 군사분계선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를 경계한 것이지 그 선을 경계해서 뭐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으니까 멋대로 긋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섬의 관할권을 표시하는 도경계선만 있을 뿐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 4년 전에 2019년인데 그때 아닌 영토 관할권 논쟁이 휘말렸던 섬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한박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이 섬이 우리가 한국 정부가 좀 실수한 건데 그 이 섬을 인천 강화도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라는 주소를 부여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예.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어이구 왜 근데 북한에 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됐던 거여서 예. 여야 간에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섬이 있습니다. 그걸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천부지도를 보면 논쟁이 필요 없는 섬이 뭐냐면 한박도는 정전협정 천부지도상을 보면은 도경계선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 북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있어요. 황해도 북쪽으로. 쪽으로요? 그러니까 황해도 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행정관리를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경계선 서쪽과 북쪽에 있는 선 가운데 서해 5도만 유엔군 관할에 텄다. 네, 뭐 그렇죠. 이런 건데 그럼 군사분계선이 없다면 서해 5도는 이 북한 영역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되게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협정 되게 애매한데 뭐냐면 천부지도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서해 5도를 유엔군 통제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백령도 뭐 연평도 이런 서해 5도 둘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점선을 그려놨어요. 예. 방형, 장방형으로. 예. 그러면서 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 점선의 의미를 뭐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 이 직사각형의 점선은 유엔군 통제 안에 두는 섬 서해 5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다른 의미라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만 못 박아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직사각형의 구획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섬의 위치만 표시한 점선이다. 여기 뭐 백년도다. 어떤 영역을 표시한 건 게 아니다. 아니다. 그 사이의 공간 이런 거는 수역이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이런 면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선 사각형을 연결해 갖고 무슨 선을 긋는다?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기막힌 거죠. 그래서 이 백령도 등에서 5개 섬은 섬, 그러니까 점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 그 자체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이 행사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외의 권한에 관해서는 행사할 권한이 없다. 영역이라든가 뭐 선을 이런 건 끈다든가 없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주를 또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백령도 같은 5개 섬은 유엔군 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바다는 영역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섬을 잇는 어떤 선도 절대 불법이다라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 하구에서 서해 5도를 잇는 어떤 선도 불법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따른다면 한국 측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도 그렇고 북한이 선포한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50마일 군사경계 수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방적인 선언 및 주장일 뿐이다라는 것이 정전협정문에 나와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전협정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전협정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유엔군이 서해 바다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서해 5도를 다 서해 쪽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해 5도를 빼놓고 나머지 섬에서 다 철수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랬냐? 거기 보면 정전협정에 나오는데 2조 15항을 보면 정전협정에서는 한국과 북한 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해상 봉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 봉쇄를 못하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공산 측에서는 그 도경계선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쭉 이어가지고 해상 군사분계선을 만들자고 했는데 무리한 주장이었죠. 왜냐하면 유엔군 자체로는 서해 5도에 제해권이 있어갖고 다 갖고 있었거든요. 섬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여서. 그걸 자르면 서해 5도를 북한 측에 넘겨줘야 되는 다 상황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령도 같은 서해 5도 섬 모든 섬을 또 유엔군 통제에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북한 땅과 가장 가까운 연평도가 북한 땅과 거리가 불과 4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국제해양법상 영해 거리라는 게 12마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해상 분계선을 긋게 되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엔군의 영토지만 북한의 영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 교동도 가가지고요. 네. 북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깜짝 보이죠.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니까 군사분계선 긋기가 진짜 애매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유엔군에서는 그 전쟁 중에 교착 상태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황해도 연안을 봉쇄를 하거든요. 다 섬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크라크라인이라는 걸 이제 쫙 거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마크 크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 크라크 라인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북한 해상 봉쇄안 이걸 유엔 총회에다가 올리는데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구소련 같은 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반대로 채택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해상을 봉쇄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정전협정에 남겨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에서는 어차피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경계선의 서북쪽 연해 모든 섬 지역을 공산 측에 넘겨줬는데 그러면서 그 해상 봉쇄를 할 수 없다. 불가 조항을 또 삽입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크라크라인도 철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1953년 8월 27일 날 모든 게 다 철폐가 되고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에서 철수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엔군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던 거네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공산 측에서 주장한 대로 그 도경계선을 연장하는 해상 분계선이 되면 굉장히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좌절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원래 정전협정 자체가 좀 불안전하잖아요. 네. 이게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이 정전이잖아요. 이게 좀 불안정한데. 잠시 뭐 전쟁을 멈추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정전협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전협정 조인 후에 3개월 이내에 정체회담을 벌인다. 거기서 모든 그런 한국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휴전협정으로 아예 가버리는 것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그렇죠. 정치회담이 열렸어요? 평화협정까지 가는 거였죠. 원래. 예. 열리긴 열렸죠. 1954년 4월 26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이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평행선만 달리고 극심한 비방전 해가지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그로써 이제 뭐 한국 통일에 대한 어떤 그 평화적 노력 물거품이 되는 거고 이 순간까지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신세가 된 거죠. 참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뭔가 이제 평화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도도 제대로 그러니까 포털이나 이런 데 쳐보면 정전협정은 지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는 정전협정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요 대목에 찾는데 1조 5항입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한강 하구 문제. 이게 뭐냐면 그 민간 선박이 남북한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돼 있고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이 꼭 70년이 흘렀는데 남북한이 여기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한강 하구에서 뭔가 화해 이벤트를 벌여보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민간 선박이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남북 관계로 보면 몽상가의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현실로 돌아올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집권 시절에 북측하고 서해 평화수역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일부분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정신이죠. 그게 이제 거기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에 평화구역을 할 수 있다. 정전협정도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돼 있는 그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남북 간에 평화수역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 갈등 상황 특히 이제 화역고 같은 서해 5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다. 중국 선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정전협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억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